김봉환 원장님이 오늘 네 번째 강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양반의 이 생각, 논리, 전개 말씀하신 것들이 날카로워요. 한자는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는 한자를 10가지 획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의미가 다 있다. 역사 기록에 한자에 다 들었다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은 9220년 전에 한자와 한글하고 동시에 창제됐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김 원장님한테 사무총장님한테 두 번한테 압력을 넣었어. 오늘 증명을 딱 해주시라. 그러면은 앞으로 강의를 더 모시겠다. 이제 일단은 오늘로서 일단 증명 우리가 들어보고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난 뭐 판단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9220년 전에 한자와 한글로 동시에 창제됐다는 김봉환 원장님의 말씀이 동의하십니까? 안 하는 거 물어보고 더 모시거나 안 모시거나는 이제 다른 강의 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본륜 천산에서 했거든. 그래?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저분들도 굉장히 바쁘세요. 책을 내시고 막 정신은 무인데 네 분을 제가 붙들고 왔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한 시간 조금 못 되겠네. 그러면 김봉환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예, 박수 한번 더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천박종사 김봉환입니다. 제가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자와 한글의 동시 창제에 관한 변정이라는 걸로 해갖고 1차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걸 증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철학을, 세상을 이끈 이 철학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기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지금 쭉 하다 보니까 1차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해 드리면 가장 이해가 빠를까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하나 이제 그 강의를 박종원 선생님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계를 이끌 그 이념이 홍익인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고. 그리고 또 역사와 문자에 관한 그거에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나가는데 그게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홍익인간이라는 앞으로 만약에 말입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세계를 이끌 그 철학이라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검법을 배우지 않고는 이 검의 기능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의 이념이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익이란 그 내용을 문자학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홍익인간이란 거를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말해온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사람을 말입니다. 사람 인자하고 사이가 한자, 때가 한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고. 그리고 역사라는 거 말입니다. 역사와 문자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한 개념인가 하면은 역사는 문자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역사를 무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은 법을 제대로 알아야 법을 제대로 주무르고 휘두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검객은 검에 대해서 알아야 검법을 알아야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역사를 무기 삼아서 국통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역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으면은 아니 대충 장삼이사들은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나 역사 선생님들은
역사가 누군가 물었을 때 뭐가 역사라는 걸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이죠. 한유의 그 원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당나라 때 그 거유인데 이분은 저 학동을 가르치는 선생은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의혹을 풀어주는 선생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개념을 역사와 그 다음에 문자와 그 다음에 홍익인간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걸로 해서 한 30분을 쓰고 나머지 이 부분은 10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면은 이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은 이 파일 내용을 PDF로 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이게 역사가 이게 역사 역자, 책령 역자죠, 이게. 근데 이건 이 호입니다, 호. 호는 피자판 있죠. 피자판을 원이라고 하고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쪼개 놓으면은 조각 하나를 갖다 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벼화자가 두 개잖아요. 뭐냐 하면은 벼화자는 이게 지금 그 이모작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가 두 번 이모작 하는 걸 끝나는 시점을 거칠 지자 그게 끝나는 시점을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시간을 표현을 한 거예요. 시간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이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역사가 기록으로 갖고 시간이 기억될 뿐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떤 이 여기라는 요 방법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요때 요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럼 이 여기 뭐냐 하면은 이모작이 끝나는 시간이 근데 이 신농면이 그 천재 일대 우리 한인 천재의 삼남이 벼농사법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벼농사법을 개발한 게 벼가 그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의 벼라는 것은 그 개화 시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익어 나갑니다. 밑에부터 수확을 해왔는데 이게 이모작하는 방법을 딱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모작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하면은 이제 추울 때 안에서 따뜻하게 해서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다시 모내기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최고의 조건을 갖다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왕창 자라서 전부가 한꺼번에 피는 겁니다, 벼가. 그래서 그게 이모작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재보면 그걸 1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는 이 시간 개념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요 역자가 그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산은 뭐냐 하면은 입구자하고 다섯 오자의 합자예요. 이 다섯 오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파인불과 삐친 별로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음양의 충돌을 갖고 설명하는 이제 만물의 태동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생수의 최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탄생이라고는 의미예요. 그럼 나라 안에서 서로 숱한 사람들이 부딪혀서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1년 단위로 기록한 걸 갖다가 이제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주관을 해서 1년 단위로 점검하고 기록한 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자, 4.3 사건을 하나 딱 보자고요. 그 역사를 기록을 할 때 만약에 그 북의 주도하에 김일성이 주도하에 그 4.3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북측에서 기록을 할 때는 엄청 미화해서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정부가 또 4.3 사건을 보는 관점이 있지 않아요? 김달삼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제주 사람이 또 보는 그 4.3 사건이 있어요. 그 백비를 보고 좀 깜짝 놀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게 그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4.3 사건 같은 게 북에 기록된 게 있고 남이 기록한 게 있고 또 제주 사람들이 기록한 게 있는데 1000년이 지나서 통일이 됐고 과거에 우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그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한꺼번에 역사서가 발굴이 됐다 했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은 그 4.3 사건에 대해서 북이 기록한 걸 받고 어떤 사람은 남측이 기록한 걸 받고 어떤 사람은 제주 사람이 기록한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4.3 사건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역사가 그런 거예요. 보는 관점에서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유독 그럼 역사만큼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그건 역사는 권력이고 역사는 적장자입니다. 근데 정치의 적장자고 권력의 적장자예요. 그걸 계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 같은 거 보면은 신라봉기가 나오고 백제봉기 고구려 봉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전부 아래서 나오고 뭐 개구리에서 나오고 뭐 말이 어쩌고 하고 이런 탄생 신화가 있어요. 건국 신화가.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과거 역사하고 과거 첨부의 역사하고 지금의 또 현재 역사하고 엮어서 뭔가 자기도 거기다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강부의식의 역사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환단고기가 지금 보고 있는 태백일사라든가 삼성기라든가 이런 한 내용들이 그게 말하는 국가 주관의 역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역사가 절대 부정할 수는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 같은 고려 같은 2000년은 말입니다. 이 속칭 이야기 막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도을이라고 합니다. 그 흉악한 집단이 1000년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관들이 역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을 통해서 그때 시대상을 알리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를 갖고 그 시대상을 알리고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정확히 알려면 전방위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까치 같은 호랑이 같은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 까치가 깍깍깍 짖는 거는 뭐가 잘못해서 짖고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싸납게 그려진 거는 그때 그런 임금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개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오면은 개그림은 우리가 뭐 권력을 갑을 써갖고 이제 아주 날카로운 갑옷을 입은 걸로 해가지고 또 갑자 얼추할 때 갑의 첫 번째 나오니까 이거는 권력 지향하는 거다 뭐 어쩌다 장원급제하는 거다 어쩌다 말하죠. 태동소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개는 말입니다. 바로 가지를 못해요. 개라는 이 짐승은 알죠? 거미처럼 생기네. 바로 가지를 못해요. 삐딱하게 갑니다. 그런데 두터운 갑옷을 입었어요. 권력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늘 말로는 정립, 박애 외치면서 자기 행실은 삐딱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 개그림이 유독 많이 그려지는 때가 그 험악한 세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선과 고려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숱한 사람들이 그 시대상을 기록을 하려고 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분이 신사임당과 율곡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율곡과 신사임당을 그 이미지화해서 55,000 사업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는 여기까지 됐고요. 자, 예, 이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홍익 있잖아요, 홍익.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참 많이들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군님도 참 많이 쓰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난 안 썼어요.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함께 역사를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로 세워서 정말 우리 국통을 바로 세워서 최고의 문화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동지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그 사람들 절대 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따뜻한 말로 어떻게든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뭔가 거짓을 일삼고 모략이나 일삼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역사라는 걸 수단으로 내세우고 놓고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온갖 가혹한 방법으로 그를 정말 매질하는 게 또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다지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다지 냉혹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예. 근데 이 홍익인간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에는 이게 조선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조선전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고의 한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삼국 조선전이 어디에가 원류가 되나 하면은 반고의 한서가 원류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뺏긴 거죠. 그런데 반고는 기가 막히게 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그게 문자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풀어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반고의 한서에 나오는 동방삭전이 그런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도울이라는 그 집단들이, 그리 한무제 같은 이 악마의 집단들이 어떻게 전부 역사를 삭제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놓은 책이 한서예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들 그 책을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설명할 기회가 언제 있을 겁니다. 자, 이 홍익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인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절대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넓은 홍, 이건 넓은 홍자, 이건 더하릭자, 더하릭자 또는 그 다음에 요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이간자한테 떼간자라고 해요. 예, 떼간. 떼는 이거잖아요. 떼시자. 그럼 이 떼가 뭐냐는 거죠. 천재께서는, 이 글자를 만든 천재께서는 이 시간이란 개념이 때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 근데 시일이 지나면은 몸에 쌓이는 때처럼 그렇게 세상은 안 좋은 것들이 쌓여간다는 거지. 근데 시간이란 개념을 그렇게뿐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역시 이 때시를 설명을 할 때 절사자를 갖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절사자를 갖고 설명하셨는데 사건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늘 반복되는 건데 이 절은 뭐냐 하면은 요 마디촌자잖아요. 마디촌자가 손가락 한 마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디가 뭐냐면은 내 6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내 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나하고는 더 가까운 사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요 마디촌자가. 요게 이제 무조건 이게 나오면은 이 천재 6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 위에 영토가 올려진 거예요. 이걸 우린 절이라고 합니다. 관청사라고도 하죠. 절사자로 하는데 이게 절이 뭐냐 하면은 말씀하셨던 테오보키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천재의 9300년에 태어나신 천재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개로 불리죠. 개로 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용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왜 이분 위에 이 영토가 올려졌다고 하나 하면은 어머니가 엄청 그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어머니라는 그 징녀. 이분이 굉장히, 제가 멀뚱하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멀뚱하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그 이쁜 얼굴에 그 서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제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아우참한 사람들이 많았겠으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치는 그 권력이 그분으로 하여금 타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원성이 엄청 잦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란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둘째 아들을 데려가서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천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죠. 천재 입장에서 자기 엄마인데 세상이 알고 있는 인류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장남을 시켜서 응징을 해요. 완전히 내쫓고 응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 한 15년, 20년 도망 다니는 사이에 그분이 깨달음이 결국은 구세의 부처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말로 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린 시라고 하는데 이 시는 또 뭐냐 하면은 이분이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재위 찬탈을 하면 생긴 그 문제점, 이분의 정치 이론은 정의와 박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기 정치 이론하고 맞지 않는 행위를 자기 친자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후들과 12지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 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전 미사 여구를 타서서 아들에 대해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이해시켰고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의 내용을 보면은 다 그때 상황을 쓴 게 시경 내용에 있는데, 근데 이제 공자가 그 뭐 음란한 걸 몇 개줄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다시 재편해갖고 300편 한 게 시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그거 사마천과 이 동중서와 이 허신이 이렇게 날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시를 오히려 그분의 철학이 드러나지 않게끔 다 드러날 만한 걸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때라고 하고 이걸 시라고 하고 이게 이제 주거 설명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때시, 때간, 사이간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제가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 글자 뭔 글자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 사전에 있어요, 이 글자가. 근데 설명이 없어. 근데 요 글자도 사전에는 있어요. 설명이 없어. 근데 요 글자를 보면은 부수가 세 을자에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을자는 요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10결에 보면은 요 글자가 차남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 세을도 갑을 할 때 우리가 십간으로 할 때 갑을 할 때 차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차남에 관계된 문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글자는 동방이 태양으로 섬기는 사람, 서역이 태양처럼 종교를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이를 가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 천재가 자리했다는 게 이제 사이간자입니다, 이제. 천재께서 자리했던 게 사이간자인데, 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한 잔씩 해석하고 빨리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익이란 말은 말입니다. 요거는 활공자라고 하죠. 이게 활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십결로 보면은 요런 글자가 있고요. 요거는 머리 목자라고 하고 요건 다리 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목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글자 봤죠? 돼지 이렇게 이래서 분율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돼지 머리 개자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글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에 대한 의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머리 목자인데 요건 머리목,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행. 그러니까 이게 몸궁자죠. 그럼 이게 이제 몸궁자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활이라고 했냐 하면은 그 천부에서는 활을, 개인 병기 활을 몸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글자를 만든 분이, 이 다 글자를 만들어 난 다음에 나라고 했다 했죠. 이 글자의 저자는 나야라고 했다 했죠. 근데 이 글자는 이 몸궁자에서 이 부분, 밑에 다리행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에 보면은 이 글자는 사전에 보면 숨길 은자로 나와요. 근데 이 숨길 은자는 뭘 숨기냐면 이분은 다리가 양쪽 발 뒤꿈치 인대가 다 잘려서 불구였다고 했잖아요. 그 다리가 머리까지 이렇게 목까지 막 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서 이게 자신의 다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설명하는 게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먼저 선자죠. 선생할 때 쓰는 거죠.
그 먼저 선자는 이 소가 자신을 다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이 사람이 오리거든요. 오를 올라탄 짓밟은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이라면 여기도 보면 소우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 밑에는 음효가 들어가는 거죠. 날생 이분이 탄생이 결국 그러니까 완전히 다 견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글자를 요 하체만 이 몽궁자의 하체만 바꿔서 이걸로 숨기른자로 바꿔서 나라고 한 거예요. 이 글자를 지은 분이 나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자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은 뱀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다리가 목까지 올라간 상황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있자는 이것도 중간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상황을 인지하고 했을 때 이미 내 다리는 잃어버린 상태고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글자들이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여기서 딱 와닿는 게 있죠. 창세기 보면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해서 뭔가 이 지혜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왜곡됐죠. 그러니까 그 뱀이 천재였다니까요. 뱀처럼 다리를 끌면서 직녀목을 유혹을 해서 결국은 직녀목을 얻었고 그래서 서역 유나라 권력을 얻으면서부터 동방의 선천이 개벽되는 거예요. 동방 선천 개벽을 넓을 홍자라고 합니다. 이 동방 사람들이 변화시킨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자가. 그게 넓었다. 컸다. 막강했다 힘이. 6천년 역사가 거각되겠네. 예, 막강했다. 익자는 여덟 팔자가 좌측으로 떨어지는 유성과 우측으로 떨어진 유성 사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28숙을 말하고만. 네, 어마어마한 공간인 거예요. 무한히 넓어졌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한일자는 천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팔자가 들어가 있어요. 80세에 이 그런 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땅을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는데 이걸 우리는 더할 익자라고 합니다. 더할 익자라고 하는데 이 익자가 결국 뭘 이야기인가 하면은 80세 때 완성을 한 12환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국가 연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넓다고 하는 거고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 천부의 그 개혁, 그 힘에 서역까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뭐로 서역으로 증명하느냐? 눈목자죠. 눈목자 직녀목의 이름이 눈목이라고 했죠. 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을 옆으로 눕히면요. 거물망자가 되죠. 몸을 눕혀서 결국 견의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 아닙니까? 여인이 잘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음효가 겹쳐서 더해지면서 이 거릇 명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거릇 명자는 뭐냐면은 서역 유나라는 그 땅이 그 땅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을 했던 이 서역 유나라가 그 글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홍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홍익이라는 이 익자는 그 12한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12국가 연맹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홍익은 동방선천의 그 힘에 서역의 12환으로 서역의 그 12환의 완성이 더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때라고 말하면 그 때가 되는 거고, 그때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문자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저는 이 학문이란 건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란 건 어떤 경우든지 유익해야 돼요. 지금 홍익 인간처럼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했다는 이 말 하나 갖고 우리한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인이라는 이 글자를 갖고 한자에 들어가 보면 한 80글자가 정도 되는데
지금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글 프로그램에 인자를 쳐서 한자로 바꾸면 글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 상당수의 많은 글자들이 나옵니다. 안세해봤는데 한 80글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인자도 있고, 이분의 성함인 이런 인자도 있고, 우리가 한인할 때 이런 인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자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인자도 있죠. 이건 뭔 인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인대할 때 인대 인자예요, 이게. 근데 봐요, 칼날 인자가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 인대를 설명할 때 칼날 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띠대. 이게 여기 또 이게 들어가 있죠. 양쪽 다리를 이렇게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띠, 허리띠 할 때 띠대 아니에요. 그럼 인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자가 그 사건을 갖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데 이 인자는 뭐냐 하면은 이분의 철학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최소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양인데 요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인을 갖다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태극이라고 말하는데 극이 뭐냐 하면은 극은 꼭지를 말하는 거예요. 감꼭지 같은 사가 매달고 있는 그 꼭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꼭지가 떨어지게 되면 과일은 금방 썩어버리죠. 그런데 태극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좌우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좌우로 설명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세상 구분을 할 때 좌우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원래 좌우 구분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구분할 때는 정사로 구분을 하든지 반듯한 사람들과 어그러진 사람들로 구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선악은 태극이란 말은 선악은 서로 붙들고 있는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꼭지라 해서 태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태극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질인자를 설명을 할 때는 결국은 내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뭘 하다 해도 결국은 안고 가는 걸 갖다가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대인이 세상 가운데 섰다는 말이고 이분은 아까 동방 천부 사람들이 반듯해서 결국 전체 사람들 다 이끌고 갔다는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자가 이게 보니까 이거 무슨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성사 자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어조사 이자예요. 이 끌 이자입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이 글자가 두 개 붙은 거 아니에요, 봐요. 그죠? 근데 이것처럼 문자가 서로 다 연동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홍익인간 하면은 동방선천의 힘과 세상을 바꾼 동방선천의 힘에 서역의 12환의 그 연방의 힘이 더해졌다는 말이고 그 철학 가운데는 그 큰 사건 가운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대환인천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의 철학을 찾으려면은 인자로 되어 있는 글자들 다 뒤집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글자들 다 컨텐츠하고 영상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책도 함께 한 번 또 내고 하면서 완전히 역사로 갖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태극기를 잘못 그렸어. 태극기를. 이렇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그럼 안팎에는 한인 천재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저걸로 이제 할게요. 저거는 지금 이걸 들었으면은 이거 굳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를 어디? 여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하세요.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원장님이 앞으로 더. 지금 이제 요 고민이 웅년이 호랑이니 하는 구성책 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 했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쑥과 마늘이 있잖아요. 쑥과 마늘은 그게 혁명 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그 벨 예자가 들어가 있고 볼시자가 둘이 된 마늘 산자 같은 경우는 쇠뇌 촉 같은 화살 촉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웅족한테는 혁명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함께 했고 호족은 그걸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웅족은 나중에 그 왕가하고 결혼을 해서 후궁을 왕비로 들어오면서 결국 권력을 나눠 갖게 됐고 웅족은 호종은 도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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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팎연에 있어서 그 안은 이제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해진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는 의미가 별로 얻는 게 없죠. 그 안에 직녀목이 직녀 아니에요, 직녀. 그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지금 아까 익자 있잖아요. 홍익할 때 그 익자는 그 주역의 42번에 보면은 이제 그 풍뇌익이라는 그 괴명이 있습니다. 그 괴를 풀어보면은 이 12환국, 그러니까 12연맹에 대한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예? 그러니까 익자가, 더할 익자가 80세 때 이분이 동서 12나라를 하나로 연맹으로 묶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주역에 꼭 나와 있습니다. 42번 풍내익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팎연 제가 이거 하고 싶은 게 A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안팎연이라는 그 고유 명사와 B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가림토라는 이 명사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수학 공식을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같다 하면은 결국 A와 B는 같다라는 그 이론을 제시를 했었죠. 자, 이제 술이라는 거는 1에서 10까지 숫자가 각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해서 술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예. 그 100년 창세 역사 선우를 밝힌 연표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유독 3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그 3이 왜냐하면은 30대에 한글과 한자라는 문자를 창제에 들어갔습니다. 구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숫자로 설명이 되는데, 자, 석삼. 예, 요 글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요게 뭐냐 하면은 트럭처럼 빛나는 사람이 사람 인자를 요렇게 쓸 때는 인간 세상을 덮었다는 표현이 되고, 요렇게 쓸 때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야 살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또 인간이라 했는데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홍익 인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인간 하는데 그 성립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줄무늬처럼 마치 어둠 속에 스며드는 빛처럼 강렬한 지도력이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석삼제 30대 때 보여줬던 이분의 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아까 요 파자 있죠. 파자 보면은 이분의 불편한 다리를 뜻하는 뱀사자가 들어가 있죠. 뱀사자가 거기 있고, 뱀사자 그 가운데 뚫을 곤자를 세웠죠. 그 중심에 섰다는 그 나라에 가서.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자신이 거기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갖고 그 나라를 표현을 한 거예요. 안파라고. 예, 30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변방 세자, 요거는 찰 한자인데, 요게 안파 땅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 동토에 그 얼음빙자가 들어가 있죠. 추운데 지금 이야기하면은 아마 러시아 같은데 거기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국익하고 직접 문제가 되는 거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을 안 할 테고, 요거는 변방세자인데 요거는 거란이란 땅에, 지금 거란 땅은 없어졌으니까 거란이라는 땅에 갔던 대홍수 때 그 이야기가 요거고, 요거는 목책세자인데 요거는 동방천부를 개척을 하고 갔을 때 채옹이라는 사람이 마치 아버지처럼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줬다 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같이 그 진면자 밑에 공화를 뜻하는 걸 함께할 공자를 쓰고 그 가운데 한일자를 넣으면서 내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냥 직녀목과 내가 함께 정치를 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 3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서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 창제에 관한 구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요때 하신 거예요. 요거 이제 안파견이라는 글자와 파견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제가 이말 임자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말 임자. 자, 여기 안은 그리고 이 집면자는 견우와 직녀가 함께 살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 자녀들도 함께 살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함께 살 때 그런 그 동토의 땅으로 쫓겨간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안파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안파견이 이제 견자를 보시면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안파라는 그 자나라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12지로 이렇게 지로 표현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지로 표현을 했냐? 왜 지로 표현을 했냐? 이 사람들이 선천개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못 참고 살림 어려울 때 마치 그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그 사당의 쥐처럼 그 곡간을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천부의 재물을 축내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특성을 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쥐라는 우리말은 뭐냐? 쥐 아니에요. 쥐라는 말은 우리말이 뭐냐? 그러면 그 우리가 이 한글을 알려면은 한자의 감이 있고 한자의 의미는 한글의 감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쥐는 뭐냐면은 주와 지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러면 주인, 우리가 천주, 천재, 이 땅의 주인, 신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쥐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쥐라는 말 자체가 천재의 그 역량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쥐가. 그래서 제일 앞서는 거예요. 12지 중에. 동시에 만든 문자가 맞죠? 이 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뱀사자가 들어가서 이 땅 중심에 섰다는 말이고, 도끼근자를 설명을 했는데, 이때 법에 체계한 법을 체계하였었어요. 이 도끼근자를 표현을 했는데, 이 도끼근자는 요 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줬다는 말이고, 근데 이분이 천재잖아요. 다른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데, 이분이 세상을 위해 내려준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근데 뭔가를 천편일률적으로 쫙 가던 걸 갖다가 유성처럼, 떨어진 유성처럼. 근데 중간을 한번 꺾으면서 천편일률적이던 그 법 체계에 크나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도끼근이라고 하는데, 도끼는 일반적으로 형법을 말하는 거고, 근근자라고 하면 이거는 상법을 말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견자를 설명을 할 건데요. 견자는 요게 옆구리 터질 상자 방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세상을 네모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권력을 자꾸 먹으려 하면 옆구리가 터진 상자처럼 자꾸 권력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여기 중자를 여기다 새겨 넣고, 예, 가운데 이 부분을 심장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갖다 비워내면서 결국은 신하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하가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신하 신자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그 안파 땅에 있을 때, 직녀목의 배신으로 쫓겨나갔을 때, 신하의 신분으로 그쪽으로 갔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런데 안파견 할 때 요 신하 신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 있죠. 그 또우자가 있는 거예요. 또우자는 뭐냐, 거듭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란 말이죠. 그 이제 두 번째 신하 노릇으로 하면서 그 땅이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토자는 땅이라는 그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파견에는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내용과 이제 이건 나중에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 제가 보내드리고 아니면 다시 자세하게 강의를 해서 영상을 올려놓듯이 하겠습니다. 자, 그 안파견에 대해서는, 자, 이건 뭐, 자, 여기에 가림토라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더할 가자가 칼도자, 힘력자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면은 삐친 별자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했던 다리 행자죠. 예,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유성처럼 빛났다라는 말이 칼도자예요. 그럼 칼은 예, 근데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토만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가림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칼도자가 뭐냐 하면은, 그 내 행위가 유성처럼 빛났다는, 그건 칼을 한번 휘두르면 그냥 반드시 잘라내거나 이런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힘력자는 뭐냐 하면은, 이게 빛남이 오히려 칼보다가 더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무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칼처럼 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힘이라는 우리 그 권력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더할 가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입구자는 신농면을 뜻하는 문자에다가 그 사랑이 더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후천개벽의 원은 천천 힘이 되는 게 이 더할 가자입니다. 자, 림자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물건 품자가 들어가 있죠. 똑같이 림자에 보면 신화 신자가 들어가 있고, 요건 신화 노릇을 할 때라는 말이고,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요거는 혹한 자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일자는 해고, 비친 별자는 옆으로 비끼는 비바람을 표현을 하면서 서로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혹한 자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소우자에도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요거는 서로가 침범한 상황이 아니죠. 요 가림토 할 때 림자도 그 위에 있는 상황이 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 굉장히 뭐가 순조로웠다는 말이에요. 그 물건 품자는 뭐냐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표현하면 두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말도 되고, 언어로 표현을 하면 두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언어가 구상이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위의 말로 해서 자연스러웠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게 두 문자 창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자 창제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가림타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걸 물건 품자라고 하잖아요. 이 글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물건이란 의미가 뭔지를 또 찾아보려면은 한글이잖아요. 찾아보려면은 한문으로 찾아보면 물건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물건 물자는 소가 아니야라고 썼고, 소우자에다 말물자, 소가 아니야라고 했고, 이게 물건 건자에는 사람 소에 관한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건이란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걸출한 스타가 하나 탄생했을 때 물건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림자가,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가림토라는 이 글자와 아까 말한 안팎에는 이 글자가 맥이 딱 맞는 게 있죠. 다 30대에 있었던 일이고, 변방의 그 동토의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다른 세상의 학문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와 한글의 두 체계는 우리의 문자가 아니라 신들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그럼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시간으로 갖고 설명을 했고, 자신의 그 둘째 아들의 열반에 든 상황을 갖고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누구나 다, 요거 설명할게요. 가림토 했잖아요. 가림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한당국에는 가림토가 아니라 가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자는 보면은 마늘 다자인데 저녁석자를 두 개 겹쳐놓은 거예요. 어둠에 어둠이 겹쳐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단 말이 그게 마늘 다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말에 한글에 이랬습니다 하고 구말 어구사로 다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살아있으되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땅에 마치 뻘처럼 모든 존재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생명체들은 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분은. 그게 답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올 수 있는 그 답인 상태는 갖다가 수족이 다 잘리고 발이 다 잘리고 영혼은 있어도 몸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 위해는 억겁의 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선연으로 해서 다시 환생하게 된다는 게 그 이론인데, 천재 이론인데, 근데 그분이 다른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분 말씀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과 한자는 신들의 문자입니다. 그 체계를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만들었다 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그 담고 있는 함축하고
내용이나 철학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흉내 낼 수가 없는 철학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고생들 하셨는데요. 제가 요 뒤에 뭐가 있더라? 토자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글자니까. 자, 요거 어질현자죠. 어질현자입니다. 이때 있었던 이 상황을 어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안팎 땅에 있었을 때 그때 했던 행위를 갖다 두 번째 신화 노릇을 할 때 행위를 갖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결국은 어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잘했고 내 아내한테 나를 배신한 아내지만은 아내를 욕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아서 세상을 다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고생들 하셨고요. 더 좋은 강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이 쓰는 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글 쓰는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강의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1차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기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가 선물인데 제게 선물을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김세환 선생님이 책을 주셨고 또 이정우 선생님이 제게 시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중산 선생님이 정말 큰 걸 주셨는데 제가 김세환 선생님한테 그래서 답례로 이제 부채를 하나 써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내용을 해석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해석은 좀 그럴 것 같고 빨리 해요. 간단하게 빨리 해요. 빨리. 해드릴까요? 네, 빨리 해요. 100억 투원 이도고 100억은 진흙에 버려져도 그 원래 본색이 더러워지질 않고 군자 행어탁지라 군자는 혼탁한 세상을 걸어도 그 본심이 어지럽 비키질 않는다. 시고 이런 까닭에 송백은 가인에 설상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 눈보라의 추위를 견뎌내고 명지는 가이석 이난이라 명철한 지혜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구지세 TV. 사진 하나 찍으시겠군요. 예. 그러면 사진을 하나 나오십시오. 예, 잠깐.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여기서 찍어도 돼요. 예, 자, 원장 여기 보세요. 사장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앞사람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소 파는데 개 따라가지 마시고 좋습니다. 잘 따라가시죠. 자, 예, 좋습니다. 아주 여기 저